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경기 침체 언제 옵니까? 경기 침체 이미 온 겁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있으세요. 그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인하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주셨어서 금리 인하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시간이 나면 이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채팅을 통해서 혹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책에서부터 제가 경기 침체 온다. 23년은 경기 침체 오는 Great Recession 구간이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죠. 근데 글로벌 경기 침체 온 겁니까? 이 질문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온 거죠.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게 경기 침체임을 보여주는 사인들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만난 그 사인들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인 거죠. 이 영업이익이 1조 밑으로 떨어졌죠. 6천억 원이죠. 이 6천억 원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정확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1조 밑으로 떨어진 게. 반도체 실적이 왜 떨어질까요? 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게 경기 침체 국면인데 쌀 소비를 줄이진 않는다. 필수 소비재를 줄이지 않는다.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데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든다? 내구재 수요가 줄어든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PC, 스마트폰, 자동차. 경기 침체 국면에 어려운 경제 국면에 이참에 내구재 바꾸자가 아니라 좀 더 쓰자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내구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반도체죠. 그럼 23년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다 보니 그런 내구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요, 반도체 수요는 언제부터 줄어들까요? 22년부터 줄어들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데 계속 생산량은 줄이지 않았단 말이죠. 공급량은 줄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쌓입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도 주는데 영업이익이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현상. 그게 경기 침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죠. 무역수지 적자 규모,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적자 규모, 무역적자 기조도 지금 1년을 넘어서 13개월, 14개월 연속 무역적자 기조 유지하고 있는데 IMF 외환위기 때 그때 20개월 이상 무역적자 기조가 유지되다가 그러다가 외환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후로 무역적자 기간이 이렇게 1년 이상 되는 게 처음입니다. 역시 경상수지 적자가 2개월 연속됐었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경기 국면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 온 이 현상들 이 자체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왔지만 본격적인 거 아직인 듯. 올해 무역 적자만 300억 달러. 적자가 더 확대되고 있고 정말 여기서 부동산 PF 하나만 터지면 끝장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프에서 제시된 것처럼 21년 10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경제가 충격 없이 이렇게 견조하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2년 1월 들어서 하향 조정했었죠. 그리고 23년 1월까지 또 대폭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전쟁 이후에 뭐가 등장해요?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등장해요.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그 다음 뭐가 등장해요? 고금리를 도입해요. 그죠?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이번 주에 23년 4월이죠. 이번 주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빨강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L자로 강하게 꺾여 들어가죠.
이게 바로 경기 침체 국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와 있다. 경기 침체 여부를 어디에 뭐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전에 경기 침체는 뭐가 경기 침체다. 정확히 정의된 게 없어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제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계 경제 평년 성장률이 3.5% 수준이거든요. 근데 3.5%를 밑돌면 경기 둔화입니다. 그리고 그 둔화 국면에서 더 꺾여 들어가서 3.0도 안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경기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 묻다 과정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묻다라고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하게 되는데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국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있어요. 이게 리커버리 국면이에요. 제로에서 플러스를 향해 올라가는 걸 리커버리. 이렇게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커버리가 있고 제로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게 확장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확장 국면을 지나서 정점 찍죠. 내려오죠. 내려오는 게 뭡니까? 둔화예요. 둔화. 둔화 국면을 지나서 0을 밑으로까지 꺼져가는 국면. 이게 침체예요. 그 침체 국면에서 다시 제로를 향해 올라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리커버리예요. 그러니까 회복, 확장, 둔화, 침체. 회복, 확장, 둔화, 침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 속에서 지금 22년, 23년 어떤 구간이에요? 둔화에서 침체로까지 가는 국면인 거예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2020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7%로 꺾여 들어갔죠. 제가 22년 10월에 이 책을 발간했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똑같이 제시했어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근데 시나리오 1, 2, 3이 있다. 시나리오 1은 상대적으로 전쟁이 빨리 끝났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로 빨리 진입했을 때. 근데 이미 22년 내에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1번 시나리오는 끝난 겁니다. 그 시나리오 2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분기 내에 전쟁이 끝났을 때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2번 시나리오도 사실은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3번이 맞는 겁니다. 3번 시나리오는 전쟁이 23년 내내 지속될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9%로 전망했었잖아요. 그게 지난 10월이었는데 11월에 KDI가 또 한국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1.8%로 제시했죠. 한국은행이 역시 11, 12월에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11월입니다. 그때 1.7%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2월 들어 수정했는데 그게 1.6%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2월에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그게 1.6%고요. IMF가 이번 4월에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1.5%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향 조정하는 경향성도 있겠고요. 첫째. 그리고 기관마다 그 뷰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뷰가 상관없이 1.5에서 높아봐야 1.8 이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5든 1.8이든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은요.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첫 번째가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1.7%로 역성장.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1998년 이 충격으로 역시 마이너스 5.1%, GDP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역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는 역성장은 안 했지만 어쨌든 경제위기라고 우리는 구분하죠. 0.8% 플러스 성장.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 자, 이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 네 번을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찾으면 그게 23년 성장률입니다. 제가 이 무작정 따라하기 경제교육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이렇게 성장률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역성장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 통계 작성 이래로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대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 모든 해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 23년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침체죠. 경기 침체 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경기 침체 이미 왔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지난 7월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을 때 그때 우리 경제가 2.3% 성장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10월에 또 수정 전망했죠. 두 번째. 10월에 전망할 때는 2.0%로 낮춰 잡았고요. 지난 1월에는 1.7%로 낮춰 잡았고 이번 4월에는 1.5%로 낮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고 더 안 좋고 더 안 좋다. 더 안 좋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그 안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PF입니다. 이 부동산 PF 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강조하겠고요. 금융부실 문제를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금융불안에 대한 진단이죠. 제가 이미 경익남 시리즈 매주 월요일날 저녁 6시에 나가죠.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뱅크 디파짓 이게 뭡니까? 예치금이에요. 은행 예치금. 은행 예치금이 23년 3월 들어서 보시면 은행을 둘로 구분했죠. 미국에서는 25대 대형 은행들, largest bank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중소은행이라고 표현 안 했고 other banks.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이 몇 개 있습니까? 혹시 피디님 아세요? 5천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5개의 대형 은행 이들 말고 나머지 은행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머지 은행은 중소은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거죠. 자, 어쨌든 근데 23년 3월 들어서 중소은행들의 예치금이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죠. 마이너스죠. 엄청나게 빠지죠. 이게 금융불안인 거예요. 뱅크런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중소은행들로부터 예치금이 쭉 빠질 때 대형 은행들의 예치금이 급격히 늘죠. 그러니까 글로 건너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23년 3월에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서 불안하다 하면서 중소형 은행들로부터 예치금을 다 빼고요. 그리고 어디로 집중한 거예요? 대형 은행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대형 은행들로부터도 뱅크런이 이어지죠. 이해가시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디가 문제일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금융부실의 온상으로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배경 중에 하나도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MBS라고 하죠. MBS. 몰기지라는 뜻이에요. 이 MBS발 이제 금융 불안이 야기됐고 그게 금융위기로 전개된 건데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이렇게 쌓인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누차 보여드렸지만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이렇게 높게 쌓이는 과정에서 결국 부동산 기업들 혹은 건설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분양될 걸 전제로 돈 빌리는 거잖아요. 나 이거 분양 사업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분양 다 되면 돈 갚을게요. 이게 공식이 맞았었어요. 근데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인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월이 7,500호였는데 최근 월이 8,500호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1,000개나 쌓였습니다. 7,500개에서 1,000개. 10% 이상의 증가율이죠. 이거 엄청난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은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길 가는데 저거 건물 다 지었는데 공실이 발생해 있는 채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물건, 그런 물건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PF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의 온상은 부동산 PF인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PF가 쌓이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거든요. 그 지방, 대표적인 지방이 어디죠? 예, 대구나 경북이나 충남 지역이 가장 많이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일까요?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가, 예, 중소형 건설사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형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 지방 중소. 그럼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안 받고 저축은행이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1금융권이 은행이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이게 바로 2금융권을 뜻하는데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이런 영역들이죠. 이런 데로부터 왜 대출을 받은 걸까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안 해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안 해주니까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자는 높죠. 높은 이자 속에서 분양은 안 되죠. 대출은 못 갚죠. 그러면 연체가 되죠. 연체가 이어져요. 그럼 연체한 것 중에 일부는 3달 연속으로 연체하는 거예요. 3달 연속 연체하면 그게 뭐죠? 그게 부실이에요. 부실. 부실채권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대출, 그걸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협스럽다,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 우리나라는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어쨌든 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제시해 드릴 텐데요. 금융 불안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은행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려 할까요? 안 해줄까요? 은행들이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해줘요. 이럴 때일수록. 그 대출 기준을 강화한단 말이죠. 그게 여기 그래프 보시면 초록색입니다. 대출 기준을 강화하죠. 특히 언제마다 대출 기준을 강화합니까? 위기 때. 2009년 3월 보세요.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했었죠. 또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대출 기준을 또 강화하죠. 보이시죠? 급격히 치솟죠. 근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또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ISM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제조업 PMI 지수는 통상적으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제조업 PMI 지수는 올라갈수록 호황, 내려갈수록 불황,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 값을 역으로 치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치환한다는 얘기는 올라갈수록 불황, 떨어질수록 호황,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선 그래프가 그 경향성이 일치합니까? 어떻습니까? 일치하죠. 그러니까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제조업이 불황이다. 대출 기준을 강화할수록 불황이 찾아온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 지어 볼게요. 2009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그래서 제조업 업황이 같이 불황이 찾아온 거예요. 순서가. 근데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는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제조업 업황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니까 대출 기준을 강화한 거예요. 순서가. 근데 역시 지금 23년의 경우에는 금융부실 때문에 대출 기준을 먼저 강화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조업 업황이 다시 부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